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매입 채무, 유동부채의 매입 채무인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정리하는 것까지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6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자,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상품을 외상 거래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지만은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미지급금이 여기 나왔네요. 자, 미지급금과 개정 과목이 아주 비슷합니다만은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 어떤 개정 과목인가 설명을 보면은 자, 1번 미지급금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 가로 열고 비품 기계장치 등의 구입과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을 외상으로 했다 한 것이 미지급금이다 이겁니다. 이 대금은 1년 이내 기간에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미지급금은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앞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회식을 했는데 고깃집 사장님한테 이번에 오늘은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뭐예요? 그 사장님이 받아들이기를 1년 내에는 줄 거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이거는 일단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나중에 결제일에 지급하면서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자, 그래서 1년 내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거죠. 미지급금 아주 많이 쓰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이 2번에 있는 미지급 비용은 많이 쓰는 개정 과목은 아니지만 결산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산 때. 자, 설명 중에 보면은 결산일까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지만 결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언제 이건 판단해야 돼요? 결산일에 판단하는 거예요. 결산일에. 단기에 지급 소속된 비용이에요. 기간으로 보면 단기 거야. 그런데 기말 결산일까지 지급은 아직 안 됐어. 그것을 우리는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임차료 같은 건데요. 임차료를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라면은 월세를 후불로 지급한다 그러면 마지막 12월 월세는 언제나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12월 달.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월 월세로 우리가 300만 원씩 지급하는 이 임차료가 있는데 1월 달 거는 2월에 지급하고 2월은 3월에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후불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달 10일 날 임차료가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1월, 2월, 3월, 11월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같은 회계연도니까. 그런데 마지막 12월 달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비용은 단기 건데 12월이니까 단기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급은 언제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회계연도가 바뀌어가지고 26년 1월 10일 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결산 때 임차료로 비용 처리하면서 300만 원 비용 처리, 차변의 임차료, 대변에 이것을 미지급 비용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식당에 외상한 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미지급금이야. 그거는 미지급금. 하지만 지금 임차료 같은 지금 예를 들은 그런 경우는 미지급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지급 비용 차이가 있죠. 미지급금은 외상한 겁니다. 외상. 회식하고 자 12월 30일 날 우리 팀 회식을 했어요. 25년 12월 30일 날 자, 식당 사장님한테 우리 회식비 50만 원 나왔는데 우리 보름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보름 후에 줄게요 하고 외상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거는 미지급금. 그거는 미지급금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 미지급 비용은 그게 아니고
아까 월세 같은 거 예를 들었죠. 후불제. 근데 마지막 달 월세는 어떻게 돼요? 아직 지급을 안 해가지고 비용으로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그 잡는 방법이 차변의 임차료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비용을 발생시켜 줍니다. 근데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놔야 되겠죠. 미지급 금 안 하고 미지급 비용 한다. 자, 설명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지만 결산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지급하지 않은 부분 해야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면 마치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해야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부분 왜 안 해요? 약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후불제니까 안 한 거예요. 후불제니까.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단기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된다. 왜 지급도 안 했는데 계상을 하나요? 우리가 유용한 회계정보라는 것은 단기에 해당되는 것은 단기의 비용으로 다 처리해가지고 이익을 따지는 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대로 결산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변에는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오고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기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시 보세요. 결산시 분계죠.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 보험료가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차변에 여기선 예를 들어서 보험료도 여기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보험료가 오는 일은 왜 없느냐? 대부분 보험료는 선지급 방식이지 이 후지급 방식의 보험료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임차료 같은 거는 후지급 방식의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당월의 월세를 차월의 초에 월 초에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방법의 계약들 이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임차료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자 비용도 후불제가 많습니다. 이자. 돈을 빌렸을 때 매달 만약에 그 이자를 매달 결산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4월분의 이자다. 그러면 물론 당월에 지급하는 약정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 달 지나고 다음 달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자 비용도 조금 전에 임차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이해되셨을까요? 예. 다음은 부채, 유동부채, 선수금과 선수수익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금의 짝꿍 계정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자산 배울 때 선수금의 짝꿍. 아까 제가 전일신님까지 물어봤는데 조나연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조나연님. 선급금. 선수금의 짝꿍이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여러분 당좌자산에서 배웠어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한 겁니다. 선수금은 그 반대. 받은 사람. 그럼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받은 쪽은 뭐로 기록하느냐? 부채로 기록해요. 그때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계약금을 받은 쪽 선수금 부채입니다. 선수수익은 계정 과목 이름이 비슷하지만 선수수익은 또 달라요. 선수수익은 또 다르다. 자, 선수금을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판매하기 이전에 계약금 성격으로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수취한 금액, 이것은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까지 선수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금 아니라 뭐 전부를 미리 받았어도 선수금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품을 인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하기 전까지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즉 그 거래에 따르는 수익이 계상될 때까지, 그 수익은 대변에 가는 상품 매출이잖아요. 이것이 계상될 때까지 그 거래 대가의 일부를 미리 받은 금액이 선수금이다 이런 얘기고요. 선급금은 선수금
상대적인 계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선급금은 당좌자산에서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유동부채 정리하는 시간 선수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약금을 수령할 때 회계 처리 보세요. 자, 현금으로 받았어요. 계약금 10만 원을.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선수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계약금 수령 시. 그러면은 한번 지은아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은아님 어디 계시죠? 요걸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차변과 대변을 거래의 결합관계로. 차변의 현금은 거래의 판료소로. 예. 차변의 현금 10만 원. 그럼 뭐죠? 자산 증가 차변 요소에 있죠. 대변은 뭐죠? 부채 증가가 되네요.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분계 여러 가지 분계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매번 여러분한테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분계가 거래의 판요소에 차변 요소에 있는 건가 대변 요소에 있는 건가 체크하고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산 증가 차변 요소 맞고 대변의 부채 증가 있죠. 우리는 지금 선수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선수금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 판매자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수금을 받았으면 언젠가는 상품을 건네줘야 되잖아요. 건네줄 때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켜요. 그게 상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어치 상품을 오늘 보내줬어요. 상품 매출. 자, 선수금은 10만 원 받았는데 이제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차변에 와서 선수금 10만 원 없어져야죠. 부채 감소. 그러면 나머지 9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외상 매출금이 되죠. 이게 이제 매출시 분계의 아주 기본 형식이에요. 상품을 팔았다. 계약금 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정리하는 거. 이거 아주 기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빠졌느냐? 실제상해로 가면은 부가세가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거래에서 우리 같은 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면세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다 있거든요. 모든 거래에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매출 부가세. 아까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매각했다. 이것도 매출 부가세. 자동차를 매각했던 상품을 팔았던 자동차를 매각했으면 매수한 사람한테 부가세를 받아야 되고 상품을 판매했으면 상품을 사가는 사람한테 부가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부가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라고 그랬죠. 그러면 100만 원어치 팔았으면 부가세는 10만 원이겠네요. 요 10만 원 뭘로 기록하는지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시나요? 부가세 예수금. 그러면 여기 외상 매출금에는 여기 100만 원이 되겠네요. 9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부가세까지 포함한다면 분계는 이렇게 된다. 한번 실제로는 이제 부가세까지 넣어서 우리는 문제를 앞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부가세까지 넣어서.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 뒤에 부가가치세 이론도 아직 안 배웠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세금 부분은 쏙 빼고 세금을 제외한 것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틀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다 이제 부가세만 나중에 여기다 넣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본 형식에다가 부가세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100만 원어치 팔았으면 부가세 10% 붙었으니까 10만 원이 부가세겠지.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매입자한테 부가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 자, 우리가 며칠 전에 계약금 받은 거 10만 원 부채 감소시키고 나머지가 외상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니까 90만 원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은
100만 원이 되죠. 예. 거래처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미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수금이 이와 같이 대변에서 증가했다가 우리가 상품을 인도해주고 나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둡시다. 다음 선수 수익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선수 수익. 자, 이것도 결산 때만 처리를 합니다. 결산 때. 예, 왜 그러냐면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차기로 넘기는 거거든요.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이연시킨다. 이월시킨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이월시킨다, 이연시킨다. 뭐 비슷한 말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단기에 이미 받은 수익인데 25년도에 받은 수익금이에요. 하지만 그 수익금에는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차기 걸로 이연시켜야 넘겨야 된다. 그때 쓰는 것이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가지고 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기에 속하냐 단기에 속하냐 판단을 받았을 때 매번 하는 게 아니고요. 결산 때 한 번에 해요. 결산 때. 그래서 이것도 결산 때 쓰는 분개예요. 계정 과목이에요. 결산 수정 분개 때 여러분 선수 수익 사용할 거예요. 이 판단을 결산 때 하는 거니까. 자, 차변에는 단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수익 계정 과목이 오는 거고요. 대변에는 이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분개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수익 입금 시 단기와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받았다. 예, 임대료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변에 임대료를 100만 원 받았어요. 임대료 100만 원이 4월 1일 날 발생했어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100만 원. 4월 1일 날은 분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120만 원으로 숫자를 좀 고치겠습니다. 120만 원. 1년치 12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월 10만 원. 이게 월할 계산이 그냥 간단하니까 1년치 4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0만 원을 받았어요. 월 10만 원 임대라서 임대를 줄 때 그냥 1년치 선불 받고 우리가 임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4월 1일 날은 회계 처리를 그냥 이렇게 현금주의에 맞게끔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결산일 날 뭘 판단하죠?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돼요. 따져봤습니다. 12월 31일 날 결산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임대료 중에서 이 계약서를 쭉 보니까 4월 1일 날 1년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기에 속하는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 금액이 여기서 얼마인가 계산하니까 내년 3월까지니까 30만 원이 돼요. 30만 원은 단기의 임대료라는 수익에서 취소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수익 계정 차변의 임대료 30만 원, 임대료 30만 원 차변에 기록하고요.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로 30만 원을 인식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2연 차기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 임대료로 가져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임대료, 수익, 임차료, 비용, 수익과 비용을 차기로 가져가는 방법은 없죠. 여러분 우리 장부 마감할 때 배우셨죠? 수익과 비용은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결산 때.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요 임대료를 부채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단기의 수익에서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의 8요소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 요소 있었지만 차변에 제가 이제 하나 있을 거라고 그랬죠. 수익의 취소 이게 있을 거다. 근데 우리 거래의 8요소에는
차변 요소에는 수익의 취소는 없었죠. 차변에 오는 네 가지 요소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올 수도 있다 그랬죠. 수익의 취소가 올 수 있다. 그것까지 하면 이제 거래의 10요소가 된다고도 얘기해드렸고요. 결산 때 이런 수익의 취소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 이 분기의 거래의 결합은 이렇게 돼요. 차변의 임대료 30만 원이면 단기의 수익에서 30만 원을 취소시킵니다. 왜 취소시키느냐? 4월 1일 날 12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30만 원은 단기 것이 아니라 차기 거였어요. 그래서 수익에서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을 부채로 가지고 갑니다. 부채를 증가시켜 가지고 차기에 저것을 수익을 발생시켜요. 26년도에 차변의 임대료 차변의 선수수익 30만 원, 대변의 임대료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차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회계 기법이에요. 이 이연시키는 방법. 수익을 이연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수익을 이연시킨다. 그때 이 선수 수익을 사용한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회계 기초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정리해 두셔야만이 된다. 지금 우리가 결산 분계가 설명을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 분계까지. 결산 분계가 여러 군데 나왔었죠. 감가상각이라든가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라든가 이게 다 결산과 결산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자, 선수금과 선수수익. 개정 과목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선수금은 계약금이고 선수수익은 계약금이 아니에요. 수익을 이연시키는 절차입니다. 부채. 결산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손익의 발생과 이연에 대한 정리 요 1, 2, 3, 4로 정리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앞으로 넘어야 될 고비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을 발생시킬 때 미수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 또 비용을 발생시킬 때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사용된다는 거, 또 수익을 이연시킬 때는 선수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비용을 이연시킬 때는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개정 과목이 있죠.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선급 비용. 이 네 가지 개정 과목이 바로 뭘 설명하는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 즉 손익의 발생과 이연, 결산 때 많이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결산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자, 그러면 요 네 개 중에서 부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채. 이 네 개 중에 부채. 부채를 누가 찾아보시느냐? 천윤희님. 네, 부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어떤 거? 여기 네 가지 중에 네, 네 개 중에서 네네. 선수수익. 네, 잘 찾았고요. 또 찾아야 돼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부채가. 오늘 배웠던 부채 개정 과목. 네. 미지급 비용. 요 네 개 중에서 오늘 유동부채에서 선수수익과 미지급 비용 오늘 정리한 거예요. 선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부채였어요. 비용의 발생과 수익을 이연할 때 쓰는 개념 과목. 선수수익,
부채였고요. 미지급 비용 부채였습니다. 미지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정리한 그런 유동 부채에 있는 개념 과목이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자산에서 우리가 정리했었어요. 자산에서 자산 정리할 때 당좌 자산 정리할 때 미수 수익 이거 당좌 자산에서 우리 배웠거든요. 미수 수익, 선급 비용, 당좌 자산 공부할 때. 근데 이게 이제 당분간은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하다가 그 다음날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안 가. 네, 그것을 여러분이 몇 번 반복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서 책을 봤더니 이해가 갔어. 이해가 안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어. 또 잊어버려. 이것이 지워졌다 다시 기억했다. 지워졌다 다시.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험 볼 때까지 기억으로 남으려면은요. 몇 번 한 5번 정도는 지워졌다 다시 기억하고 지워졌다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상당히 이 4개의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딱 이거지 라고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했다가 다시 잊어버리고 또 공부했다가 잊어버리고 반복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한 5번 정도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 4개 중에서. 2개가 나오는 날 회차도 있어요. 이 4개 개정 과목 중에서 시험에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유동부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유동부채에서 배운 건 오늘 미지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을 공부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지급 비용, 예수금, 아까 세금 이야기할 때 제가 예수금 얘기 꺼냈습니다. 예수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개정 과목 이름이 좀 재밌죠? 예수금. 자, 예수님은 평등하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은 누가 낼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내죠. 소득자,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내는 거니까 세금을 내서 어떻게 써야 돼요?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세금의 기능이죠. 자, 예수금. 예수금은 여러분 세금입니다. 세금. 내용을 보면 세금인데 왜 이게 부채거든요. 부채. 자,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성격으로 급여 지급 시 공제액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이잖아요. 소득세. 우리가 근로소득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근로소득세예요. 자,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국세.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또 붙어요. 내가 근로소득세 10만 원 내면은 거기에 10%, 만 원은 지방소득세. 11만 원이 돼요. 거기다가 보험료, 4대 보험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데 물론 산재보험료는 우리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사용자인 기업이 부담하죠. 산재보험료는. 그러니까 상관이 그거는 이제 예수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내야죠. 절반을.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또 근로자가 내야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내야죠. 자, 이것이 물론 세금은 아닙니다. 연금이고 보험료입니다만은 성격이 세금 성격이에요. 나 건강보험료 나 이번 달 어려우니까 이번 달은 건강보험료 나 가입 안 할 거야. 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그래서 성격은 세금 성격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이 4대 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을 누가 걷어가요? 회사가 걷어가요. 그럼 회사가 그걸 가져야 돼요? 안 가져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금으로 회사는 부채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자, 주의사항 보시면 우리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에서 일정액을 떼는 것입니다. 일정액을 왜 떼죠? 세금이니까 떼는 거예요. 네, 예수금으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예수금 부채입니다. 우리 기업이 받을 금액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하여 떼이는 것도 있다. 네. 법인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법인이. 자, 법인이 세금을 받아놓으면 예수금이에요. 부채. 받아놓은 건 부채 예수금. 근데 반대로 법인이 떼인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법인이 만약에 법인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1년짜리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10억을 예금시켜가지고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자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자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법인에게 이자를 다 지급하지 않고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예, 세금을 떼고 원금 10억에다가 5천만 원에서 만약에 세금 계산했더니 만약에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4,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세금을 공제당한 것은 자산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선납세금 이렇게. 자산 잡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법인이 벌어들인 거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결산 때 법인세로 비용 처리하거든요. 법인세로. 법인이 상품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이익이 생겼어요. 예금도 하고 해가지고 예금에서 벌어들인 이자는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런 것은 영업의 수익. 하여튼 영업을 해서도 벌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가지고도 돈을 벌었다. 그런 모든 이익에서 법인이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뭐 원가를 다 뺀 판매관리비를 싹 빼면은 그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는 걸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해당되는 법인세율을 곱해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미리 냈잖아요. 법인이 아직 세금 계산 전인데. 그래서 법인은 결산하기 전에 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부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일단 잡아놔요. 그랬다가 이걸 결산 때 법인세로 대체시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주세요. 법인이 결산하기 전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으로 잡는다. 그것이 선납세금이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선납세금을 공부하려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냥 설명을 같이 연관이 돼서 여기 지금 설명을 넣어놨어요. 이 선납세금은 자산이니까 나왔으면 저기 자산에서 설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부채에서 나왔네요. 지금은 예수금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금. 자, 예수금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다는 말이 나오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우리나라 세법에 누가 이행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자, 소득은 근로소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근로소득, 즉 월급, 급여를 지급하는 자. 이 회사죠. 회사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회사는 세금 걷는 기관은 아니에요. 회사가 종업원들이 일한 대가에 대해서 약속한 급여 기준에 따라서 계약 기준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소득이 지급되는 자예요. 근데 국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라. 만약에 원천징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회사가 부담하면 돼요. 나는 우리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예요.
직원들한테 세금을 하나도 부과를 안 해. 세금을 누가 내주면 돼요? 회사가 다 내주면 돼요. 그런 회사가 국내에 있나요? 아마 세계에도 없겠죠. 그런 회사는. 세금을 부담해야 될 의무가 근로소득 부담은 근로자에게 있는데 세금을 왜 기업에서 대신 내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급여 지급할 때 딱 계산을 해가지고 공제를 딱 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금. 예수금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러면 다음 표를 보시면은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 본인부담금을 원천징수할 때 분계 형식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급여가 500만 원인 사람. 그러면 급여가 차변에 500만 원. 회사는 500만 원을 비용 처리할 거예요. 500만 원 비용. 급여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 해보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다 그 근로자 거 계산을 해봤더니 50만 원이 나오대요. 그래서 예수금 50만 원, 부채 증가. 급여 지급하는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450만 원은 근로자 통장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통장에서 이체시켰어요. 이런 형식이 됩니다. 이런 얘기. 급여 지급할 때 회계 처리가 이런 형식이 되는데 이때 예수금이 이런 거다. 이거. 예수금이 이런 거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수빈님 어디 계세요? 최수빈. 최수빈님 요거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차변부터. 차변의 급여 500만 원. 이건 뭘까요? 급여가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발생. 비용 발생 500만 원이네요. 자, 대변의 예수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부채 증가. 부증이라고 그냥 줄여서 쓸게요. 부채 증가. 자, 보통예금 450만 원 얘기해 볼까요? 자산 감소. 칸이 없으니까 차감. 이런 결합이죠. 이거 아셔야 돼요. 비용 발생 500만 원. 대변에 부채 증가가 50만 원. 그 다음에 자산 감소가 4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모든 거래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항상 성립이 되는 거죠.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어떤 거래든 간에 이 성립이 반드시 성립됩니다. 자, 이 거래에서 자산이 여기 있네요. 자산이 마이너스 났어요. 450만 원. 자, 자산은 마이너스 450만 원. 리콜. 그러면 부채와 자본 더해서 마이너스 450 나와야 맞는 거예요, 이게. 자, 부채 증가 있네요. 여기 부채 증가. 얼마 있어요? 50만 원 증가했죠? 플러스. 자, 자본은 직접은 없지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비용과 수익이 자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수익은 없고 비용이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비용이 발생한 만큼 자본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 500. 자, 보세요. 부채가 50만 원 증가하고 자본은 500만 원 감소했으므로 부채 더하기 자본은 마이너스 45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산도 마이너스 450. 등식이 성립됐죠. 이 회계는 이렇게 모든 거래가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게 성립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항상 맞는 거죠. 전표를 입력해도 재무상태표는 항상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전표가 이 전표를 이렇게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안 맞아 버리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에러가 딱 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돼야 되는데 안 맞아. 분계가 틀리면. 네. 그것이 안 맞는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안 맞으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거래의 판료소 그리고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것은 언제나 어떤 거래에서나 항상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의 원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래의 판료소하고 그 재무상태표 등식 이런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냥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납부한다 이거요. 뭘 납부할까요? 요거 납부해야 된다요. 아까 예수금이라는 건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이니까 이거는 기업이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때 지금은 이제 여기서 밑에 공식은 세금만 납부하면은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되고 대변의 현금 회사가 이제 현금으로 세금을 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세금은 이렇게 한 줄로 끝나요.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는 이제 세금은 아니잖아요. 자, 건강보험료 만약에 우리 회사 그 홍길동 씨가 있는데 홍길동 씨의 건강보험료가 합계가 30만 원이 나왔는데 본인 봉급에서 15만 원 공제해 놓고 회사가 15만 원을 부담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얘기입니다. 자, 그 한 사람 것만 보면 자, 회사는 그 사람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납부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30만 원. 자, 그 사람의 급여에서 공제해뒀던 여기다 공제해뒀던 15만 원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회사가 15만 원을 부담해 줘야 됩니다. 이건 회사의 경비로 처리합니다. 회사의 경비 중에 복리후생비라고 있어요.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해 주는 것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해 준다 해서 복리후생비라는 경비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분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소득세, 세금이야. 세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거 없죠. 예. 세금 납부했다 그러면 예수금, 차변, 대변의 현금 그걸로 끝나요.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 퇴직연금은 연금 불이백이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연금이 확정급여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연금이라는 건 보험회사에다가 회사가 지불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4월달 연금을 회사가 500만 원을 삼성생명에다가 납입을 했어요. 이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질문한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연금을 납입하는데 그 연금의 내용이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이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자산으로 잡아요. 확정급여형은 연금을 불입하긴 하지만 그것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차변에 잡습니다. 대변은 물론 보통 예금에서 이체시키겠죠. 자, 근데 연금에는 또 하나 이런 제도가 있어요. 확정기여형이라는 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에 가입한 회사가 삼성생명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그랬을 때 이번 달 회사 부담분을 낸다.
그러면 500만 원을 만약에 납부한다. 그러면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급여로. 퇴직급여를 지금 직원한테 지급한 게 아닌데 지급을 안 했지만 보험회사에 미리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지급한 돈은 근로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로자하고 연금회사인 보험회사하고 알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것은 그 보험료가 어떤 성격의 보험료에 따라서 회사는 자산으로 잡는 회사가 있고 비용으로 잡을 때도 있다. 자산 잡는 경우는 확정 급여형이라는 퇴직연금이어야 되고 비용 처리하는 회사는 확정 기여형이라는 연금이다 이거죠.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IMF 같은 금융위기를 거칠 때 많은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당장 봉급을 못 준 것도 문제지만 그 회사에서 20년 30년 일을 했는데 회사가 망했으니 퇴직금도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건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300인 이상 기업은 연금에 가입을 해라. 의무적으로. 그래야 회사가 영업을 종료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약속한 퇴직금을 지킬 수가 있죠. 약속을 지킬 수 있죠. 회사가 망해버렸다고 나중에 약속을 못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가 망하는 건 주주는 망하더라도 종업원은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 피해를 줄이려고 이 퇴직연금이라는 그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됐죠. 이제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화된 지 좀 꽤 됐고요. 이게 이제 점점 내려와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자에게 다 적용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법 개정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계획은 전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죠. 네, 자 예수금 유동부채에 있는 개념 과목 설명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단기 차입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